안녕하세요.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김소영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임상의학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난청과 인지기능 장애 치료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가 굳이 이 타이틀에 임상의학자라고 이제 붙인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이다 보니까 기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 경험이 아주 많다고 볼 수도 없는 위치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붙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초 연구도 있지만 이제 임상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임상 연구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난청이라는 질환 중심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쉽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난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컨디션을 난청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난청은 과연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난청이 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난청이 일어났을 때 과연 중추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청에서 발생되는 중추신경계의 변화가 인지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기로 한 목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이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환이 아니라 이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난청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겠죠. 그래서 난청 환자를 봤을 때는 이 환자가 난청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난청은 이제 단일 질환이긴 하지만 그 역시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도, 중등도, 고도 난청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 정도에 따라서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세기를 청력 역치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약간 이제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데시벨 이하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면 이제 정상 청력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아주 많이 못 듣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도 난청까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난청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작은 소리를 조금씩 놓칠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나 특별한 청각재활 치료 없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고도난청이나 심도난청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하더라도 남아있는 청력이 작기 때문에 청력 재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인공아웃 수술을 통해서 이제 듣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상생활의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그 소리의 세기와 주파수로 표현된 그래프에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영어도 그렇고 이제 한국어도 그렇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피치 바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가 환경음이나 주위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소리들의 크기와 주파수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 환자를 이제 접근할 때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이제 그 주파수와 그 소리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청력 역치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어떤 종류의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가를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청기나 인공아웃이나 여러 가지 청력 재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청력 재활이 잘 되고 있는지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은 감각 질환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에 1000명 중에 1명에서 3명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을 불문하고 전 세계인을 조사해 보았을 때 약 26%가 보청기가 필요한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난청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0%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난청의 발생률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발생률을 보시면 약간 평균치 정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와 비슷한 정도의 그 발생률을 보이고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난청의 발생률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난청의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조사를 한 이제 최근에 2019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73.6%가 증가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난청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질환으로 인한 장애 생활 연수를 계산해 보았을 때 난청은 세 번째로 가장 흔한 장애 생활 연수의 원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가장 흔한 장애 생활 연수의 원인이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난청의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일까요? 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난청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고령화 연령이 많아지면서 난청의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화가 되고 소음 노출이 많아지면서 그런 소음성 난청이나 그런 달팽이관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빈도가 증가하는 또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이제 굳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진단이 되지 않았던 경도 난청이나 중등도 난청 환자들도 병원에 와서 이제 난청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난청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그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난청이 유병률도 많고 이제 장애 생활 연수도 높이는 이제 많은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게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age related hearing loss,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된 난청이 그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은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 자극이 들어오고 이제 고막이 있습니다. 고막을 울려서 이 안쪽에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런 이소골, 소리뼈가 있습니다. 소리뼈를 거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의 진동이 전해지면 이것이 이제 청신경을 통해서 중추 청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청각 피질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신경 경로의 과정에 있는 이제 그 어떤 구조물, 어떤 시스템이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이제 난청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게 달팽이관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막부터 이제 안쪽에 소리를 전달하는 이소골, 그리고 이 달팽이관, 가기 직전까지의 이 중이관, 이 부분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중이염이 되고요. 이소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두부 외상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거나 이 중이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전도성 난청이라 해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중이염이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위생관념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이염 자체의 발생률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항생제가 약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수술 기술이 늘어나면서 중이염이나 중이 이상에 의한 그런 난청의 포션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소음 노출이나 고령화 등 이제 달팽이관의 퇴화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달팽이관 이상에 의한 이제 난청이 큰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이에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질환들은 이제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중이 진주종, 만성 중이염, 두부해상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고막이 있고요. 고막은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이소골이라고 소리를 전달해주는 소리뼈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쁜 이제 고막이 있는데 급성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고름이 차고 이렇게 고막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이제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갛게 발적도 있죠. 굉장히 아파 보이는 귀입니다. 이렇게 급성 중이염이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고름이 빠지고 붓기도 빠졌는데 안쪽에 이제 삼출액이 조금 이렇게 노랗게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컵에다가 물을 반쯤 이렇게 따라 놓은 것과 같이 아래쪽에 이제 삼출액이 보이고 위에 공기층과 분리되는 경계선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고막은 예쁜데 여기 이렇게 진주 모양의 어떤 종물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중이 진주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달팽이관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 또한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유전성 난청이겠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관 이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많게는 60% 이상이 유전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포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전자나 아니면은 그 변이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달팽이관에 있는 소리를 이제 전달해주는 유모세포인데요. 이 유모세포의 기능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거나 해서 기능이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유전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 소음으로 인한 난청, 그리고 특정한 항생제나 아니면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이제 이독성 난청, 그리고 드물게 청신경 종양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 떨어졌을 때 보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게 해주거나 보청기로 충분한 청력 재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소리 자극을 전기로 변환시켜서 이제 청신경에 이제 자극을 주어서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난청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게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불편하고 이제 뭔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힘들겠지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도 힘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뒤에서 이제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큰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생활이 어렵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어려워지면 이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이제 정신질환도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난청 환자에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의 이제 위험도나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분석한 것인데요. 정상 청력인과 비교했을 때 고도 난청인 사람들은 1.17배, 그러니까 17% 증가한 비율로 치매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도 난청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서 51%
치매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제 이렇게 난청 환자에서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단순히 그런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고립 이런 요소들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청각과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경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 소리가 다양한 중추청신경계 구조를 거쳐서 청각 피질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와우액과 그리고 상올리브핵, 하구 그리고 청각 피질 그 사이에 다양한 이제 뉴클레어스를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 주위에서 보실 것은 이제 이렇게 말초 신경에서 올 때는 한 가지 길이었는데 중추신경계로 오면 이렇게 두 갈래 양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동물에서는 중추신경계 교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경 전달 경로를 타게 됩니다. 이러한 중추신경계, 청신경계가 만약에 이제 난청이 있거나 달팽이관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소리 자극이 잘 안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녹이 쓴다고 하죠. 그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외부 자극이 없으면 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화하는 것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대뇌 피질의 청각 피질 영역이 원래는 소리 자극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프로세싱하는 부분이었는데 난청이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각 자극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가소성 변화라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회로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추청신경계가 편도체나 아니면 해마 이런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중추신경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주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추신경계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해마나 이런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일부는 난청 자체가 이런 중추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라고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변화를 알려면 이제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은 세포를 이용한 이제 기초 실험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과연 동물에서 난청을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하는 검사 중에 동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쉬운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할 때는 어떤 세기에 소리를 주고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청력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은 이제 소리에 대해서 그걸 인지해서 버튼을 누르는 거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사람에서도 하는 청성내관 반응 검사라고 이제 소리 자극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린 그런 중추청신경계의 반응을 이제 파형으로 나타내서 이제 보여주는 그 검사 청성내관 반응 검사를 동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물이 이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마취를 잘 한 후에 이렇게 이제 청성내관 반응을 이제 파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전극을 삽입을 하고 이렇게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이제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음 부스 안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청력이 좋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형이 이제 작은 소리까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형이 안 나오거나 이제 노이즈 반응만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청력 검사뿐만이 아니라 논란 반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여서 이명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해 보는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이즈 박스인데요. 아까 앞에 이제 청성내관 반응 검사를 할 때와 동일한 그런 이제 방음 부스를 안에 이제 동물을 넣고 스피커를 통해서 아주 센 소리 자극을 가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람에서 이제 소음에 의해서 난청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동물에서도 이제 소음성 난청 모델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논란 반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애기들을 보면은 갑자기 아주 큰 소리를 갑자기 탁 주면은 깜짝 놀라죠. 이제 그 반응에 놀라는 정도를 이제 정량화해서 그거를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이제 놀라야 되니까 재우면 안 되고요. 이제 깬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그란 통에다가 동물을 넣고 바닥에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이런 판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을 때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발판을 움직이거나 할 때 그 전류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의 정도를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얼마나 놀라나 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논란 반응으로 어떻게 이명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명이라는 거는 외부에 소리 자극이 없는데 이제 어떤 특정한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주파 음에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아니면 웅웅웅 거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들릴 수 있겠죠. 그 이명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많은 기전들이 존재하고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거는 이제 생략하더라도 아무튼 그런 이제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현상이 있는지를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정상 청력에 이명이 없는 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조용하다가 어떤 센 자극을 주면은 센 소리 자극을 주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센 소리 자극이 오기 전에 이거보다 약간 약한 자극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그래도 소리가 조금 들어왔었으니까 덜 놀라겠죠. 이게 이제 정상 반응인데 만약에 이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리 자극을 주던 말던 앞에 계속 이명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두 컨디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얼마나 놀라는가, 이제 그 프리펄스를 줬을 때, 안 줬을 때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프리펄스 대신에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검사를 하는데, 노이즈가 전혀 없는 그 조용한 그 간극, 갭을 줌으로써 똑같은 이제 원리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기 이식을 통해서 청신경의 반응을 직접 이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청성내관 반응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청성내관 반응 검사는 소리 자극에 대한 내관 반응을 측정한 거라면은 이것은 이제 소리 자극 대신에 전기 자극을 주고 전극을 직접 달팽이관에다 수술을 통해서 이식한 다음에 그 소리 반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신경이 이제 기능이 잘 살아 있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난청이지만 달팽이관 기능은 약해졌지만 이제 청신경의 기능이 잘 살아있는 경우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고 난청이 있고 달팽이관뿐만이 아니라 청신경도 기능이 약해졌을 경우 EABR이 잘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상에 적용을 해보면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할 때 보통 이제 달팽이관 기능이 약해졌으니까 그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극을 삽입해 주는데 만약에 이런 환자들에서 청신경 기능이 약해져 있을 경우에는 인공아우를 해줘도 소리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청각과 관련된 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동물 실험의 이제 장점은 직접 이제 조직을 이렇게 획득을 해서 그 조직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 패턴의 변화나 그런 기전을 탐색할 때
이렇게 면역 형광 염색을 해서 나선 신경절 세포나 아니면 이제 유모 세포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역 형광 염색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특정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붙이고 2차 항체로 그 1차 항체와 결합하는 2차 항체를 붙이는데 2차 항체에 그 형광이 나오는 이제 염색약을 다이를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형광을 디텍을 하면은 형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전자가 그 단백질이 발현된 부분이 이제 형광으로 보이게 되는 그 원리로 이제 유전자 발현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달팽이 간의 조직이나 세포 수준에서의 그 변화 기전이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팽이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달팽이관을 채취를 해서 배지에 놓고 이제 키우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한 1주에서 최대 2주까지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여기 보면은 TUJ1은 이제 신경세포를 이제 볼 수 있는 마커이고요. 이렇게 그 외유모 세포와 내유모 세포 그리고 나선신경절 세포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난청에서 나타나는 중추 청신경계의 변화를 이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8주령이면은 어린 성인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우스 모델에서 이렇게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로 안쪽에 들어가서 달팽이관을 이제 망가뜨려서 이제 이쪽을 완전히 이제 청력을 상실시켜서 이제 일측석 전록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청성내관 반응 검사를 해서 역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정상군 그리고 일측석 난청이 있고 4주가 지났을 때 그리고 8주가 지났을 때 각각 망간 조영제를 그 혈관으로 투여하고 소리 자극을 준 후에 MRI를 촬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MRI를 찍는 거는 그렇지만 이제 조영제를 쓴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조영해서 보고 싶은 부위가 있으니까 조영제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소리 자극을 주면서 특이하게 망간 조영제를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신경 활성에 이제 관여하는 이제 칼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떤 외부 소리 자극, 여기서는 소리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은 세포막 전압에 의해서 조절되는 칼슘 채널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때 보통은 이제 칼슘 이온이 이제 신호 전달을 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데 망간 이온은 칼슘 이온과 같이 이가 양이온이고 그 성질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망간 조영제를 쓰면은 그 칼슘 대신에 경쟁적으로 망간이 대신 흡수가 되면서 망간이 흡수된 부위가 이제 조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소리 자극에 의해서 유도되는 신경 활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예시와 같이 이제 조영이 되는 부분의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추 청신경계의 다양한 이제 그 구조물 와우핵과 그리고 하구 그리고 청각 피질까지 이렇게 좌표를 찍죠. 그래서 아틀라스를 보고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측성 난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에서 이렇게 MRI를 각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조영이 증강이 됐는지 이제 눈으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색깔 스펙트럼을 입혀서 그 조영 증강의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난청 측에서 그 와우핵의 경우에 이제 그 망간 조영 정도가 이제 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난청 측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상올리브핵부터는 어떻습니까? 반대쪽 건측 정상 청력 쪽에 그 망간 조영의
조형 정도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에 잠깐 나왔던 중추신경계 교차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 동물이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전내에서 이런 다양한 감각신경들은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신경 전달이 되고요. 이것은 척추동물이 조상에서 이제 머리 쪽이 좌측으로 90도 회전하면서 진화를 했고, 이거를 이제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통을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상위 신경계로 갈수록 이러한 이제 그 신경 우세 현상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신경의 신경 활성 변화가 상위 신경계로 올라갈수록 이제 좀 희석되는 그 원인으로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위 신경계로 갈수록 주위 그 신경과 상호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 우세가 약해지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측성 난청 이후 4주, 8주 모델을 비교했을 때 4주에서 더 큰 변화가 있고 8주에서는 이게 조금 보상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난청이 일어나고 나서 신경이 계속 이제 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신경 회로가 변화하거나 그 기능상 변화가 있는 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인이 된 후에도 난청이나 이런 외부 자극의 변화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추신경계 가소성 변화는 이제 어떤 분자 생물학적 기전으로 조절이 될까요? 정말 다양한 이런 많은 기전들이 나와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경세포 주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 그대로 신경세포 주위에 그물망처럼 이렇게 망의 형태로 있는 건데요. 세포 바깥에 있는 기질 응집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아이온 채널이나 그런 이제 리셉터 수용체들과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신경 가소성을 조절하는 그런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는 그 신경 섬유 말단에 이제 고밀도로 축적이 되어 있고 주로 억제성에 이제 빠른 활성을 보이는 사이신경 세포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제 뭔가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선줄을 생각해 보시면 전선에 이제 뭐 이렇게 코일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신경 보호하고 절연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 주위망이 망가지면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겠죠.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 치매나 강박증, 양극성 장애, 조현병 이런 다양한 질환에서 신경세포 주위망에 이제 이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모델에서도 이런 신경 가소성 변화와 관련해서 청각 피질에서 신경세포 주위망이 감소된 것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소음 노출 1일, 10일, 30일 후에 청각 피질을 이제 면역 형광 염색을 한 것이고요. 이 녹색이 이제 신경세포 주위망이고 빨간색은 팝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억제성 사이신경세포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소음 노출 이후에 이렇게 신경세포막과 분리되거나 이제 신경세포막이 조금 소실된 그런 사이신경세포를 볼 수 있고 그걸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럼 이거를 조절하는 인자나 아니면은 신경 전달 신호 인자를 좀 찾아보자 해서 이제 소음성 난청 레트에서 그 신호 전달 인자와 그리고 신경세포의 구성 요소들의 그런 발현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3주령의 레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인간과 다르게 사람은 이제 나자마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레트는 이런 태어나서는 바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가 되면 청각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인데요. 이거를 이제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 피리오드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완성 시기에 있는 레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소성 변화가 더 크게 관찰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신경세포 주위망의 변화도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3주령을 선택을 했었고, 그런데 실험 결과는 항상 이제 예측한 것처럼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했던 실험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냅스에서 이제 신호 전달을 하는 그런 인자들의 발현이 약간 오히려 앞에는 흥분성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약간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신경세포 주위망 자체는 큰 변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신경세포 주위망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브레비칸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매트리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 9이라고 하는 MMP9이라는 단백질이 소음성 난청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MMP9은 신경세포 주위망을 분해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성 난청에서 MMP9이 증가되어 있고, 브레비칸은 감소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막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조현성 동물 모델에서 한 논문의 결과인데요. MMP9이 증가하면서 RAG,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라고 하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의 그 액토 도메인을 이제 밖으로 이제 세포 밖으로 분해시키는 그 활성을 증가시켜서 NF-카파비 그리고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고 그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는 신경염증을 유도하는 그런 미세 악교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기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소음성 난청의 청각 피질에도 비슷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MP9 증가에 따라서 RAG의 증가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RAG는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이제 수용체 중 하나이고, 여러 가지 라이간드와 결합해서 이제 신호 전달하는 과정,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면은 염증이나 신경퇴행 등 그런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RAG의 분해가 쉐딩이 증가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았고, 소음을 주고 바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이렇게 관찰을 해봤을 때 소음 주고 난 직후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4주가 지났을 때 RAG가 증가하고 특히 이제 쉐딩된 포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MMP9에 의해서 RAG의 쉐딩이 증가했을 거면은 MMP9을 억제했을 때는 쉐딩이 감소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MMP9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SB3CT라는 약물을 주입하고 이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MMP9 감소하고 RAG의 쉐딩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추 청신경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마나 이제 편도체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도성 난청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전도성 난청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전도성 난청이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중이의 그 이소골을 망가뜨려서 난청을 만드는 모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을 코클리아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의 손상이 최소화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전도성 난청 모델을 만들었고 1층 난청, 양쪽 난청에서 해마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의 그 분해 활성화를 나타내는 KI67이라는 마커를 보았을 때 정상에 비해서 1층 난청일 경우에는 빨갛게 이제 형광이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양측 난청이면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생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신경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세악교 세포가 정상에 비해서 이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바1이라고 하는 마이크로글라이아 마커를 면역 혈관 염색한 것이고요. 그래서 염증이 증가하고 생장이 저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혈액을 채취해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의 그 해마의 염증이나 그런 스트레스 반응뿐만이 아니라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음성 난청 마우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보통 정상적으로는 이제 어떤 트레이닝 태스크를 쥐한테 막 주게 되면은 신경 반응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아크라고 하는 신경 활성 반응에 대한 마커를 염색해 보았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이즈 인듀스드 히어링 로스 소음성 난청 마우스에서는 학습이 이게 아크가 액티베이션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학습에 의해서 이제 수상줄기가 이렇게 막 가지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이제 수상돌기의 생장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이러한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런데 이제 기여하는 그런 유전자 발현 기전을 찾고자 어레이 분석을 했고 역시 신경 생장이나 시냅스 활성 관련 유전자 발현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의 발현 변화를 이제 알고자 마이크로 RNA 어레이 분석을 했었고 여기서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와 유사하게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관련 경로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난청이 있게 되면은 청신정 자극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서 중추 청신경계의 가소성 변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이것이 해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신경 자극이 감소되면은 이제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염증 반응이 있게 되고 이것이 또 이제 해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아까 보여드렸던 코티솔이나 이런 반응이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전들이 이제 난청과 인지 기능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난청은 감각질환 중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령화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자생물학적인 다양한 기전들이 난청과 인지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고요. 이러한 기전을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을 찾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환자의 치료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제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학생분들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